기압과 날씨, 그죠? 날씨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날씨.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바람이 부나요? 모르겠죠. 자, 오늘은 뭐 비가 왜 오고, 그지? 바람이 왜 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기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기압. 자, 기압이 뭐냐면 공기, 압력,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어떤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게 지구예요, 지구. 이게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쯤 되거든요. 지구의 반지름이. 자, 근데 대기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기층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싸고 있죠.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대기층, 공기층이 몇 킬로미터인지 기억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얘기해줬는데. 하늘은 몇 킬로미터다? 하늘 1000km입니다. 1000km. 우리 거기 할 때 하지 않았나? 우리 대륙권, 성층권, 그죠? 1000km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다가 1000을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랑 우연히 맞아 들어간다. 하늘 1000 했던 게 맞아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많은 공기가 나를 누를 거 아니야. 공기도 무게가 있니 없니? 있거든요.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증거가 뭐였어? 양쪽에 비치발리볼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고 양팔 저울에 달아놓고 한쪽에 비치발리볼을 펑 구멍을 내요.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쿵 기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니까 반대쪽으로 쿵 기우는 거야. 이 장면을 생각해서 공기도 무게가 있구나 라고 꼭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가 나를 꽉 누르고 있다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기 1000km가 누르는 무게가 뭐와 같냐면 물기둥 10m가 누르는 무게와 같아요. 상상해봐. 요만한 한 30cm짜리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들어봐. 무겁죠? 무거워요? 그 양동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60cm짜리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들어봐. 더 무겁죠? 그죠? 그 양동이 3개 정도 연결하면 1m 쓰면 되죠? 이거 들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근데 이게 1m밖에 안 돼. 1m 물기둥이 엄청 무겁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몇 개? 10m짜리 물기둥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나를 꽉 누르는 거야. 엄청 무겁겠죠? 그죠? 엄청 무거울 거예요. 그 정도의 무게를 이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팔 한번 들어봐. 이렇게. 잘 들리죠? 웃는 사람 움직이지? 우리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만한 공기가 나를 이렇게 엄청 세게 누르고 있는데 그걸 이기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근력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기압이라는 기압,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 물로 따지면 10m에 해당하는 물이 누르는 압력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기압. 기본 기압이 1기압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몸을 잠깐 그려본다면은 공기는 모든 곳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위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기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같은 일정한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워야 알 수 있는데 막 작용, 반작용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아래는 왠지 공기가 적을 것 같잖아. 그치? 위에서 누르는 거잖아. 누르는 거니까. 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같은 세기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작용합니다. 자, 밑줄 한번 봐볼까요? 책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두 번째 줄인가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기압은 모든 방향. 왜 모든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뭐 원리 또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압이 엄청 센 건데 이 기압의 세기를 최초로 측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기압의 세기를 최초로 측정해 준 사람. 기압의 세기. 기압이 얼마나 센 건지를 최초로 측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봐. 과거에는 공기가 나를 누른다는 걸 인식을 할까 못할까? 인식 못했을 거야. 지금에서야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렇게 우리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나 보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 공기가 나를 눌러? 공기는 무게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야. 자유로우니까. 그지?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공기가 우리를 엄청난 세기로 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라 그럴까? 말도 안 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기압의 세기를 최초로 측정해 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의 세기를 측정을 해줘요. 자,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봐봐, 이게 지표면이야, 지표면. 이 지표면이면 여기 위에 공기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공기. 그럼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뭘 준비하냐면 이렇게 수조를 준비해. 수조를 준비하고요. 수조에다 물을 담지 않고요. 뭘 담냐면 수은을 담아요. 수은을 담는 이유는 물을 담으면은 너무 수은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서 이제 물을 담지 않고 수은을 담습니다. 수은. 자, 수은의 특징은 아주 무거운 액체입니다. 아주 무거운 액체라서 수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냐면 1m짜리 관을 준비합니다. 1m짜리 관. 이렇게 생긴 시험관인데 1m짜리 시험관을 준비를 해요. 무려 1m야. 1m. 이 크기가 1m에 해당하는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키가 한 2m쯤 되니까 한 절반쯤 되는 관을 준비하는 거죠. 맞잖아? 맞다고! 아니야? 아무튼 한 절반 정도. 쌤이 한 2m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1m 되겠네요. 그죠? 되게 좁네요. 아주 조그만해. 덥냐? 왜 덥지? 나만 덥나? 쌤이 거짓말하면 더워지는 버릇이 있어요. 아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채우냐면 수은을 가득 채워. 완전 가득 채운 다음에 여기다 거꾸로 훅 뒤집어서 세웁니다. 어떤 모습이겠어? 이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울 거야. 딱 1m짜리 딱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1m에 해당하는 수은이 여기 잔뜩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수은이 엄청 무겁잖아. 수은도 무거우니까 수은들 잘 봐. 수은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 수은이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화살표를 그릴게요. 내려가려는 무게가 생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바깥에는 공기들이 있죠. 공기들이 또 누르는 힘이 있잖아. 공기가 누르는 힘은 어디 작용하냐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은 여기에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압의 세기를 측정했는데 만약에 이 공기가 누르는 이 화살표 3개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은 기둥 1m가 누르는 힘은 이 화살표 4개로 측정이 되는 거야. 자, 나눠볼게. 여기 수은이 누르는 힘을 A라고 하고요. 공기가 누르는 힘을 B라고 했을 때 현재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세요? B가 세요? 네. 화살표의 개수만 봐야 돼. 화살표의 개수만. A. A가 4개고요. B는 3개죠. A가 더 센 겁니다. 그러면 A가 더 세니까 이 수은 기둥이 밑으로 쭉 밀고 내려와요. 밀고 내려와서 멈추는 기둥이에요. 멈춥니다. 쭉 밀고 내려가다가 멈춰. 왜 멈출까? 밖에서 누르는 힘과 안에서 누르는 힘이 같아졌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이해돼? 아까 이게 꽉 차 있을 때는 화살표 4개였잖아. 근데 조금 빠지니까 어떻게 돼? 화살표가 3개로 바뀐 거야. 그래서 멈춘 거라. 그 무슨 말이야? 수은기둥 요따만큼의 무게가 밖에서 누르는 공기의 압력과 같아진 거지. 다시 수은기둥 이따만큼이 누르는 요 힘의 크기가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아진 겁니다. 생각을 바꿔볼게. 만약에 밖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엄청 세. 어떻게 될까? 이 화살표가 막 엄청 많아. 어떻게 될까? 밖에서 꽉 누르면 오히려 이걸 역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수은이. 그치? 밖에서 꽉 누르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리고 안에가 세다면 밖으로 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1m나 되니까 이 안에 무게가 엄청 세서 밀고 내려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밀고 내려왔던 건데 멈췄어. 뭔 소리야?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센티미터를 재봤더니 몇 센티미터였냐면 76cm였어. 1m는 100cm죠. 100cm였다가 24cm가 빠진 거예요. 쭉 빠지고 딱 멈춘 거야. 와! 그러면 수은 76cm의 무게가 밖에 공기의 무게와 같겠네. 그죠? 밖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요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이 똑같겠네 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야, 내가 재봤더니 공기 1000km가 누르는 그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수은으로 실험해 봤더니 수은은 76cm야. 수은은 Hg라고 하는 원소 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76cm Hg라고 쓰게 됩니다. 우리 이거 지금 우리도 쓰고 있다. 이거 우리도 쓰고 있어.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측정해줬는데 지금 우리도 쓰고 있어요. 혈압 재봤네. 혈압? 안 재봤어요? 건강검진할 때 꼭 재는데 혈압 재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상 범위인지 알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혈압은 80에서 120이 정상 범위라고 말해요. 80, 120.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밀리미터 Hg라고 써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심장에서 혈액을 빵 밀어낼 때 일으키는 압력이 있잖아. 그 압력이 수은 기둥으로 따지면 1.2, 120mm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2cm죠. 그러니까 수은 기둥 1.2cm가 누르는 압력이죠. 수은은 되게 무거워요. 그 압력만큼의 혈액을 빵 밀어낼 때 그 힘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1.2cm니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20mm H를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고혈압.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때 우리가 80에서 120이 정상이야 라고 했을 때 80에서 120이 뭐다? 수은 기둥의 요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혈압 잴 때 이게 표 같은 거 나오거든요. 거기 잘 읽어봐. 밀리미터 Hg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돼요. 밀리미터는 어떤 길이의 단위고 뒤에 써있는 Hg는 이 수은을 의미합니다. 수은을 뜻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을 이렇게 해준 거야. 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얘네 수은기둥 76cm 무게 알지? 그 정도 돼.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야. 야,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무게만큼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대. 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주게 된 거죠. 자, 이거 장치를 갖고 있으면 어느 장소에 가든 그 장소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를 누르는 공기층이 얇아집니다. 맞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층이 얇아지잖아요. 나를 누르는 공기가 좀 얇아지죠. 높이 올라갔으니까. 보이나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럼 문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기압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겠죠? 기압은 낮아지는 거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측정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실험 2. 방금 실험은 여기서 한 거고요. 자, 요 실험, 요 1번 실험은 여기서 한 거야. 첫 번째 실험은 여기 지표면에서 한 거고요. 높은 산에 이 세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2번 높은 산에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 보자. 자,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똑같은 실험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또 수은을 똑같이 집어넣고 또 수은 기둥을 이렇게 똑같이 1m짜리를 쫙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수은이 가득 들어있었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 높은 산이기 때문에 기압이 높다, 낮다? 낮다. 지표면에서는 아까 화살표 3개로 그림을 그렸잖아. 여기 화살표 2개만 그릴 거예요. 화살표 2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여기 수은이 꽉 차 있을 땐 아까 화살표 4개였잖아. 하나, 둘, 셋, 4개였잖아. 그럼 쭉 밀고 내려오겠네. 그쵸? 쭉 밀고 내려와서 76cm일 때 멈출까요? 아니야. 밖에서 2개밖에 안 누르니까 이 안에도 2개만 남을 때까지 밀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서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압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얘도 2개만 이렇게 2개만 하나 2개만 남을 때까지 쭉 밀고 내려갑니다. 다시 이 안에 요만큼이 누르는 압력 2개와 밖에서 누르는 압력 2개가 같아졌기 때문에 멈춘 거야. 이 센치를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센치를 재봤더니 얼마로 할까? 한 70cm? 70cm였다고 쳐볼게요. 그럼 기압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봐봐. 야, 76cm에 해당하는 게 1기압이었다면 그럼 70cm는 몇 기압이야?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이 x값을 일단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기압보단 조금 작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x값이 0. 몇 기압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높은 산의 기압은 1기압보다 작은 0. 몇 기압이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토리첼리의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어느 장소에 가든 기압을 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요 수은 기둥이 지금 이만한 두께를 갖고 있잖아. 수은 기둥이 얇은 걸 쓰더라도 실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얇아지면은 여기 가득 수은을 채우면 얇아지면 어때요? 얇아지면은 여기 수은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얘보다는. 그럼 무게가 힘이 줄어들어. 하지만 이 면적도 같이 줄어들죠. 그러므로 압력은 동일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굵은 관을 쓰든 좁은 관을 쓰든 압력은 동일하다. 같은 압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 공식에 의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관이 굵든 얇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을 설치할 때 약간 기울여서 잘못 설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요 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책에 그래서 기울인 그림하고 관의 두께가 달라진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 높이가 동일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보이나요? 모두 같은 높이에서 멈췄죠. 이 기울어져 있든 관의 두께가 두껍든 얇든 상관없이 모두 같은 높이에서 멈췄다는 거. 자, 바로 저런 압력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기억하면 돼? 상관없어. 관이 좁든 넓든 상관없고 조금 기울어져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압을 최초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 젤리. 알죠? 젤리를 토할 때까지 먹어요. 토리첼리. 미안해. 아무튼 토리첼리라는 이름을 그렇게 좀
좀 기억하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본 건데 별로 안 좋네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걸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준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1기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구나라는 겁니다. 1기압을 표현하는 방법. 공기 1000km가 누르는 압력, 물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면 76, 10mm가 1cm, 720이구나. 소리 아까 12cm였다 소리. 12cm였고 760mmHg가 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이 나오겠네요. 760. 760 나오네요. 아까 혈관의 압력은 수은기둥 12cm가 누르는 압력이 혈관의 압력, 최대 압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봐봐, 생각해봐. 잠수부가 잠수를 해요. 10m 내려갈 때마다 10m 내려갈 때마다 잠수부인데 잠수부가 10m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얼마의 압력을 더 받게 되는 거다? 1기압의 압력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가 굉장히 힘든 거야. 우리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하면은 한 2m, 3m 정도 가면 되게 막 엄청 막 꽉 누르는 힘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일반인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어떤 장비를 차고서도 10m, 20m 내려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힘이 엄청 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게 한 20m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는 배였거든요. 거기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구조 작업 같은 거 했잖아요. 굉장히 힘든 열악한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했었다는 겁니다. 무려 3기압 이상. 왜? 그냥 바깥에만 이렇게 있어도 1기압 받고 있죠. 근데 10m 내려가면 2기압이야. 받는 기압이. 10m 더 내려가면 3기압입니다. 우리 3기압의 압력을 버티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잠수부들도 많이 좀 그때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10m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야. 내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시간이 달라졌어. 오늘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공기가 많잖아. 공기가 많으면은 고기압, 압력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일 때도 같은 장소이지만 압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기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요. 실판만 설명하고 나머지부터는 좀 이거 그림을 좀 이용을 할게요. 바람이 부는 원리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는 나를 누르는 공기가 좀 적다 그랬죠? 그림으로 여기 머릿속에 좀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줄게요. 자,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공기기둥 이만큼이 얘를 누르고 있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기둥 요만큼만 얘를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진다, 기압이 떨어진다라는 걸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바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 닦으면 화이트 그죠? 좋은 생각 끄고 싶었어.
일단 여기 지역을 봐봐. 여기 지역. 여기를 A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는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자, A라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할까? 햇빛이 여기에 집중돼서 비춰지고 있고요. B라는 지역은 어떤 원인 때문에 햇빛이 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된다고 말하는데,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A는 좀 가열이 되고요. B는 좀 가열이 안 돼. 여기 냉각이라고 써있지만 좀 가열이 좀 덜 된 곳을 생각하면 돼요. 햇빛이 많이 드는 양지 바른 곳도 있지만 음지도 있잖아. 그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이야.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지표면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지표면이 뜨거워져. 지표면이 뜨거워지면은 거기 위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죠? 대류라는 현상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그림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요 지역 A라는 지역은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맞죠?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공기가 부족한 거야. 공기가 부족한 곳을 뭐라고 한다? 써있죠? 저기압. 기압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왜 저기압이야?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죠. 사람은 지표면에 서 있으니까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 주변에 공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압 지대에 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냉각된 곳은 또는 가열이 덜 된 곳은 공기가 올라가니 안 가니? 안 가죠. 그냥 여기 남아있단 말이야, 공기가. 여기 A라는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습니다. 여기 봐봐. 공기가 많은 B 지역에서 A를 딱 보니까 아이고 공기가 없네? 그치? 어떡할까? 내가 좀 줄게! 그죠? 내가 좀 줄게! 그래서 공기를 보내줍니다. 공기를 이렇게 보내줘. 야, 이거 가져가. 아유, 공기가 없냐? 가져가. 공기를 보내줍니다. 공기를 보내주면 여기도 공기가 부족해지지. 이 부족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서 여기를 채워줍니다. 얘는 계속해서, 야, 공기 또 가져가. 공급할 거 아니야. 공기가 여기 많죠? 공기가 많은 곳을 뭐라고 한다? 고기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공기가 많은 곳이 고기압이고 공기가 적은 곳이 저기압이야. 근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뭘 보내준다고요? 야, 바람 좀 가져가, 공기 좀 가져가 이런 거죠. 공기가 이동합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바람이 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의 방향이 오늘은 이렇게 부는데 내일은 또 이렇게 불어. 고기압, 저기압이 바뀐 거야. 우리 집을 기준으로 여기가 고기압이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었었는데 내일은 여기가 고기압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부는 거야. 바람 방향이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기압이 달라지고 시간마다, 장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 고기압이 이런 거구나. 저기압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식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람이 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어요. 기압차가 엄청 커. 이게 엄청난 고기압이고 엄청난 저기압이야. 그럼 바람이 더 세게 불겠죠. 야, 많이 가져가! 그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고기압, 저기압의 차이가 엄청 큰 날. 바람이 와 엄청 많이 지나가니까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되는 거죠. 강풍이 부는 원리도 고기압, 저기압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이제 해륙풍과 계절풍을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해륙풍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륙풍 그림 확대해 볼게요. 자, 잘 보이나? 자, 지금은 낮이에요. 낮이야. 낮에 여기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죠. 문제.
낮에는 육지가 뜨거워요? 바다가 뜨거워요? 육지가 뜨거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육지는 빨리 가열됩니다. 근데 바다는 물 때문에 천천히 가열돼요. 좀 어려운 표현법으로는 비열이 크다. 물 쪽이. 얘는 비열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공기를 상상해 보고요. 바다에 있는 공기를 상상해 봐요. 낮에는 어느 공기가 뜨거워져? 당연히 육지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가 공기가 부족해지죠. 무슨 기압이 되는 거야? 저기압! 저기압. 상대적으로 어디가 고기압이야?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 여기서 저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바람을 느낍니까? 어떤 바람을 느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낮에는. 이걸 무슨 풍이라 부른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해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해풍이 불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이 되어볼게요. 밤으로 바꿔보자. 이제 낮 그림 잘 기억하고요. 밤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밤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금방 밤이 되죠. 밤이 되었어요.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어디가 먼저 식어버려? 육지가 먼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버려.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밤이 되면 육지가 확 식어버리니까, 자, 육지가 확 식어버리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쟤보다 따뜻한 겁니다. 육지가 식어버렸으니까 육지에 있는 공기는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바다의 공기는 쟤보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이 공기가 올라가요.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요. 이 녀석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여기 서 있어. 밤이 되었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바람을 느끼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써놨네요. 앞으로 흩날리겠죠. 긴 사람이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바람이 막 불어갑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막 불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요? 이번에는 육풍이 부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육풍이 부네.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육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다에서 부는 바람, 바다에서 해풍이 불거나 밤에 육풍이 부는 원리도 뭐다?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바다와 육지의 어떤 비열 차이 때문에 이런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원리만 알면 육풍이 왜 불고 해풍이 왜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만 여러분들 봐주면 되는데 이게 뭔 실험이냐면 한쪽엔 물을 갖다 놓고 한쪽엔 모래를 갖다 놨죠? 그럼 가운데 이거 뭔지 알아요? 향을 피워놓은 거야. 향을 피워놓은 거야. 향은 하얀색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 바람이 부는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은 향 연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향 연기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등을 켜고 가열을 하는 거야. 자, 전등을 켰다. 뜨겁죠. 어디가 먼저 뜨거워져요? 모래 쪽이 먼저 뜨거워지겠네. 그치? 그럼 모래 위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공기는 안 올라가니까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어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겠네요. 그죠? 공기가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향 연기가 어떻게? 향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 연기가 오른쪽으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실험이 저 녀석이에요.
자, 계절풍도 같은 원리입니다. 계절풍도 같은 원리예요. 계절풍도 바로 볼게요. 자, 여름입니다. 그림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여름인데, 여름에는, 자, 이게 대륙이고,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 위가 대륙이고요. 오른쪽 밑에는 해양입니다. 해양이에요. 자, 그럼 여름이니까 어디가 더 뜨거워지냐면,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쪽 대륙 쪽이 엄청 뜨거워져. 저 대륙 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있는 물 쪽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즉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다? 북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바다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그죠? 그래서 수증기가 엄청 많은 이유가 연결되네요. 수증기가 엄청 많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바람이 여름에 불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공기 어때요? 되게 끈적끈적하고 습하고 막 따뜻하고 뜨겁고 한 이유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뿐더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끈적끈적 습기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울로 가볼게요.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 마찰 전기할 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얘기했던 거야, 쌤이. 연결되네요 했던 거 그거야. 겨울 같은 경우는, 자, 겨울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먼저 식어버리냐면 대륙이 먼저 식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따뜻하다? 해양 쪽이 따뜻합니다. 해양 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게 겨울이야. 해양 쪽의 공기가 올라가 버리죠. 그럼 대륙에 있는 저 공기가 이 부족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막 불어.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대륙의 특징이 뭐야? 건조해요. 바다가 아니니까 건조합니다. 북쪽이죠. 추워요. 춥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춥고 건조한 공기.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막 가습기 틀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건조하니까. 엄청 건조해요. 쌤도 이제 건조하면 막 피부가 갈라지고 막 그러긴 하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이유가 대륙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예요. 겨울 공기가 건조한 이유가 저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니까 고기압이 이쪽이고요. 반대로 저기압이 해양 쪽이 저기압이 되겠네요. 오케이. 모두 다 기압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번과 2번 내용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20분에 할게요. 5분만 쉴게요.